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7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쾌락 원칙 그리고 박애와 사랑 그 두 가지 경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좌익 지식인과 우익 지식은 바보다. 독일어로 크나베이다.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온전한 악당, 인격의 위대한 힘을 가진 미스터 에브리완. 미스터 에브리완이라는 건 그 좌익 지식인, 우익 지식인에 대한 어떤 음, 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다 풀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인격의 위대한 힘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다. 뭐 인격의 힘은 가지고 있겠지만 풀이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죠. 우익 지식인은 사기꾼이고 좌익 지식인은 악당이다. 프로이드는 사기꾼도 천치도 아니었다. 그는 인도주의자였다. 그는 진보주의자가 아니었다. 진리에 대한 진리를 가정하여 허용해서는 안 될 많은 것을 허용할 때 이 사람은 간첩은 형이상학적 간첩이다. 진리에 대한 진리는 없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진리는 없어요. 진리를 해석하는 그 상위 개념으로서의 형이상학적 의미의 진리는 없는 거죠. 그걸 말하면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간첩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악당이 되든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안다는 프로이드의 분석을 따른다면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실에서 출발했다. 이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실에서 출발했어요. 다음 단계는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공식은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하는 것, 이 모험에서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 윤리적 문제의 토대를 바꾸는 것, 즉 쥐상스는 우리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 그 자체로 여전히 금지된 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우리 이끈다. 신이 죽기 전에도 금지된 상태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신이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금지가 강화됐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의 금지보다 죽은 자의 금지가 더 강한 것입니다. 쇼파르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의 목소리로서의 금지. 이건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쥐상스에 대한 금지로서의 그 금기죠. 신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금지가 강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과 그 불만과 같은 텍스트를 따른다면 쥐상스는 악, 고통입니다. 쥐상스가 악이다 하는 것은 쥐상스는 고통이다 이 얘기죠. 이라는 공식을 피할 수 없다. 고통은 내 이웃을 위한 고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통이다. 이는 쾌락 원리를 넘어선다. 왜 고통이 내 이웃과 관련된 고통일까요? 그것이 바로 박애 혹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위한 고통이다. 여기서 박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랑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인간의 타고난 성향, 악에 대한 성향이죠.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를 막는다. 금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드적 죄성과 죽음 충동의 문제. 네. 금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이 사드적 충동. 이 사드적 충동이 바로 악을 향한 성향이다 이거죠. 악을 향한 성향. 금지를 넘어가려는 이 사드적 충동이 바로 악을 향한 성향이다. 근데 그 금지를 넘어가는데 그 죄성을 갖다가 죽음 충동을 통해서 발휘하는 것이죠. 죽음 충동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이 악에 대한 성향이 죄성이에요.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라는 게 악에 대한 그 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러한 금지를 넘어서 죄성을 극단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죽음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당분간 프로이드를 고수하자. 문명과 그 불만은 일단 악이 신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악의 문제를 제거하려는 노력에 대한 것이 된다. 이는 도덕주의자들에게 의해 항상 회피되었던 부분이다. 금지를 넘어선다는 것은 도덕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악이었죠.
그래서 금지를 넘어선다는 것은 도덕주의자들에게는 항상 회피되었던 부분이에요. 전통적 도덕주의자는 쾌락이 선이고, 쾌락이 행복이고 선이죠. 선으로 인도하는 길이 쾌락에 의해 빛난다고 우리를 설득하는 틀에 항상 빠진다. 이것은 2급 사기이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의 공식화 이전에도 불쾌 원칙 또는 최소 고통 원칙으로서의 쾌락 원칙의 첫 번째 공식화는 쥐상스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린다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쾌락 원칙의 공식이에요. 쾌락 원칙의 공식은 불쾌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불쾌를 느끼지 않겠다는 것이죠. 최소 고통의 원칙이다. 그것으로서의 쾌락 원칙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쥐상스로부터 멀리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에서 쾌락주의가 우세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에서의 쾌락주의라는 건 뭐죠? 그것은 바로 프로이드의 쾌락 원칙에 합당한, 쾌락 원칙과 연결되는 그러한 의미의 쾌락주의예요. 그것이 우세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 동기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거나 사심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동기가 좀 불순하다 이거죠.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쾌락주의. 그 동기가 조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에는 좀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다. 왜? 우리를 쥐상스로부터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쾌락주의적 전통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쾌락의 유익한 효과를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들의 실수예요. 선이 과연 무엇으로 구성된 것이냐? 단순한 쾌락으로 구성된 것이냐? 쾌락을 넘어선 어떤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프로이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에 문자 그대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근본적인 본성을 가진 이웃은 나쁘다. 왜 그럴까요? 이웃에게 죄성이 있잖아. 이웃에게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악을 향한 이 본성이 있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다소 빈약한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당신은 미소 짓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죄성이 비교적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미소 지을 일이 아니다. 웃을 일이 아니다. 그거죠. 아무리 그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성은 다 똑같다 이거죠. 프로이드는 이것에 대해 매우 옳은 말을 하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논평한다. 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 개념은 친한 친구의 아들을 향한 사랑 안에 살아있다. 이게 박애로서의 사랑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그 친한 친구의 아들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선을 무엇과 함께 나눌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알려준다. 사랑이라는 선을 무엇과 함께 나눌 가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게 박애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피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바로 그 길을 택하기 때문에 쥐상스러 가는 길의 입구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박애로 가면 우리는 쥐상스러 가는 사랑의 고통으로 가는 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고통으로 가는 길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박애와 사랑의 경계입니다. 이타적인 것은 신의 본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프로이드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결과에 공포에 질려 멈출 때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힘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이웃 안에 거하는 근본적인 악의 존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본다. 그 악은 또한 내 안에 거한다. 이웃에게만 그 악의 본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악의 본성이 있는 거죠.
사랑을 거부하는 악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문명과 그 불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가 도망가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사라진 법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무게를 더하는 헤아릴 수 없는 공격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악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등을 돌리게 되고, 나의 악의 본성에 대해서 상대가 등을 돌리게 되고, 내가 나의 악의 본성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공격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악의 본성에서 공격성이 나오는 거예요. 싱의 한계에서 어떤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한다. 네. 이 악의 본성이라는 이 사물의 한계에서, 악의 본성이라는 사물의 한계에서 어떤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경계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상스로 가는 것인데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것은 같은 재료다. 악의 재료예요. 악의 재료. 악이라는 똑같은 재료가 나와 이웃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악의 재료도 넘어서고 이웃의 악의 재료도 넘어설 때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박애는 그건 안 하는 것입니다. 박애는 그건 못해요. 성 마틴은 벌거벗은 거지에게 옷을 주었지만 그 거지는 옷에 만족하지 않고 자, 벌거벗은 거지에게 옷을 주었어요. 이게 박애예요. 이건 박애죠. 그 거지는 옷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 다른 것을 구걸해요. 그 이상 다른 것을 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즉, 성 마틴이 그를 죽이거나 그를 성교시키라고 말이다. 예,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성 마틴에게. 어떤 만남에서든 박애의 반응과 사랑의 반응 사이에는 의미의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그 아프리카의 그 굶주린 아동을 위해서 그 굿네이버스라든지 그런 그 선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그 박애 단체를 통해서 자선 단체를 통해서 박애는 실천할 수 있어요. 예. 아프리카뿐 아니라 세계 그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할 수는 있어요. 그럼 박애의 범위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우리의 시간과 체력과 재물과 고통을 지불하면서 그들의 그 필요를 채우는 것.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되어서 그들과 동일시가 되어서 그렇게 박애를 실천한다? 그게 사랑인데 그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또는 그러한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를 내 집에 들여서 그 아이를 키운다. 그것도 다른 문제가 되겠죠. 예, 박애와 사랑의 경계. 근데 프로이드가 그 계명의 결과에 공포에 질려 멈춘 이유는 뭐냐? 예,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질린 것이죠. 왜 그러냐? 이웃에게도 악의 존재가 있고 나에게도 근본적인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프로이드가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주의상스를 지향하는 어떤 죽음 충동이 있다는 것을 락강이 발견해낸 거죠. 문명과 그 불만에서. 네. 네. 오늘 쾌락 원칙 그리고 박애와 사랑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